공매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더 쉬워요. 의외로 공매를 제대로 배우면 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하셨던 분들은 이거 보면은 더 확신이 들겠다.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안녕하세요, 경자인입니다. 이범주 법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 18년 차이자 매월 1회 이상 전국적으로 임장 다니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공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공매 장점이 어떤 게 있는지, 처음 이제 공매 배우시는 분들은 사실 공매가 뭔지도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공매 같은 게 말 그대로 그냥 공개 매각의 줄임말이에요. 네. 공개적으로 뭔가를 매각을 한다.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공매 종류로 보게 되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세금 부분 안 됐을 때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가 가장 기본적이고, 네. 물건의 한 85% 90%는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보면 이제 국유 재산, 국가라든지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처분할 수 있는 거. 이제 수의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입찰은 하되 입찰 받으신 분들하고 그 기간하고 다시 매매 계약처럼 새로운 계약을 좀 맺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이 장점이 뭐냐면 내부를 좀 볼 수 있다. 그리고 권리관계가 깨끗하다. 국가가 다 알아서 말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네. 깨끗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안전한 물건입니다. 물건만 잘 고르고 있어.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죠. 할부가 가능하다. 그게 수의 계약만 할부가 가능한 거죠? 국유재산은 거의 대부분 입찰 들어가지만 계약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작은 금액은 당연히 안 되겠지만 네. 금액이 크면 보통 이제 할부 부분도 가능하다. 그리고 요즘에 또 가장 핫한 신탁공매, 대출 받고 나면 신탁회사에서 대출을 금액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신탁회사들이 그 대출금을 못 받으면 수익자들이 신탁회사에다가 이거를 처분해 주세요 해서 그분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게 되면 그걸 처분하는 거죠. 단점 중에 하나가 신탁공매는 감정을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제 1회차 감정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2배, 3배짜리를 감정가로 알고 내가 확실하게 실거래 조사를 안 하게 되면 이거에 50% 떨어지면 싸다고 생각 들어가시면 큰 낭패입니다.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니다. 경매는 그래도 시세랑 어느 정도의 방향성이 같은데 이건 아예 좀 다른가 봐요. 감정평가를 안 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로지 수익만 보고 내가 뭐 2배든 올리든 3배든 올리고 시작하는 거죠. 좋습니다.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일단 있고 그런 정보에 대한 게 좀 아무래도 경매보다는 덜 해서 사람들의 잘 모르거나 관심이 덜하거나 해서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또 있을까요? 권리 분석이 좀 어렵다 보니까 경쟁률도 나가지고 수익률이 좀 높다. 명도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입찰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무서워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경쟁률이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제 경매를 많이 하는 사람도 공매를 들었을 때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매각 물건 명세서가 없고 압류 명세서나 이런 걸 봐도 양식도 좀 다른 것 같고 입찰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수강생한테 항상 하는 말이 모든 게 처음에서 두려운 거기 때문에 여러 번 계속하고 익히다 보면 별 차이도 없고 네. 계속 평범하게 하다 보면 이제 네. 수익을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아예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이 좀 많죠 사실은. 공매 장점이 현장 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매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입찰을 하고 인터넷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자유롭다. 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물건이 입찰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입찰날 시간이 이렇게 3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네. 상세 이동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이렇게 저희가 흔히 아는 압류재산 정보를 누르시면 여기 보시고 입찰 정보 누르시면 흔히 아시는 경매 매각 물건 명세서가 동일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공매재산 명세서가 일주일 안에 있는 것만 떠요. 결정일이고 개찰은 여기 입찰 기간은 3월 4일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죠. 만약에 일주일 전에 오늘부터 지금 일주일 딱이잖아요. 일주일이 안 되면 이게 안 나와요. 밑에 보시면 일주일이 지나기 때문에 안 나와 있죠. 네네. 명세서를 보시면 이게 매각 물건 명세서랑 같은 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처분청이 어디 있고 매각 물건 명세서 오른쪽 상단 안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없죠. 흔히 말하는 배당 요구 종기 일자만 있을 뿐이고 소멸 기준이 없으면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하죠? 기본적으로 아래 부분에 이제 이렇게 자기네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배분 요구하신 분들 말소 기준 권리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요구한 부분만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제 이렇구나 그래서 말소 기준을 찾아서 저희거는 근저당권이니까 말소 기준이니까 이렇게 찾아서 법정 기일과 비교해서 이렇게 저희가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필수적으로 다 떼서 팁을 드리지 않으면 다 보려면 갖고 을그를 보려면 힘들어요. 교체해서 보려면. 네. 그래서 요약본을 항상 클릭하셔서 요약본 보시면 갖고 오게 된 권리를 종합해서 나오거든요. 그걸 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고 그 밑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말소 기준 권리를 3월 14일이기 때문에 압류 재산에 의한 공매는 나머지 부분은 다 말소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압류 재산 공매만 말소가 되는 거지 말소주의에 따라서 뭐 국유재산 공매라든지 아니면 아까처럼 뭐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다 인수주의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공매가 부동산 등기부등 읽을 줄 아는 능력만 있으면 선순위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일 때 선순위에 있는 세금이 나와요. 그럼 더 쉽단 말이에요. 근데 경매는 안 나와요. 이해관계인 아니면 이게 선순위에 있는 대항력 입장하면 그보다 더 선순위인 세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갈팡질팡하는데 공매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더 쉬워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잘 모르시니
공매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시고 명도 부분에 있는 건데 의외로 공매를 제대로 배우면 네.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매하셨던 분들은 이거 보면은 더 확신이 들겠다. 맞아요. 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법원은 경매계 전화하면 잘 안 해주려 그래요. 근데 이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수입료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거를 팔아야지 수입료를 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배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화해서 모르면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아 너무 좋다. 지금 보시면 배분 요구일이 이렇게 지금 10개가 나와 있는데 이 위에 또 추가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해줘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보여놓으면 더 접근성도 필요하고 권리 분석도 편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친절할 수 있는 것도 전화가 많이 안 오는 거예요. 많이 오면 그 계장님들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분들 저는 조금 이해를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그 민원과 그걸 받겠습니까? 알 수 없는 세금은 공매에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할 수도 있다. 월, 화, 수 3일 동안 인터넷 입찰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날 여기에 매각에 대한 부분에 최고가 매수율이 발표가 나요.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내 정보가 끌어오면서 신청만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보증금이 5%인지 10%인지 공고문 보고 나서 그 금액을 분할해서 납부하면 안 되고요. 절대 그 금액만 보증금을 내셔야 돼요. 그것만 입증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 그리고 목요일날 개찰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졌는데 이제는 주일 빼고 공휴일 빼고 7일 그래서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져요. 그럼 그때까지는 아까처럼 지분 물건 같은 경우 공유와 우선 매수가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불허가 신청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좀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공매 전체 중에서 입찰할 수 있는 거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주셨고 이제 오늘 볼 거는 수의 계약에 좀 집중해서 볼 예정인데 수의 계약이 가능한 물건을 어떻게 찾는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딱 여기 써 있어요. 수의 계약 가능 물건. 말 그대로 수의 계약은 뭐냐면 일반 매매처럼 경쟁 상대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수의 계약을 이 금액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한 사람하고만 경쟁률 아예 없는 거죠. 네. 그 금액에 가서 이제 계약을 하고 보증금은 얼마 넣고 계약 날짜는 언제까지 하고 잔금 언제 준다는 쉽게 말해서 일반 매수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계약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증금이나 날짜 이런 것도 조율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모든 계약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제가 민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 개인 간 계약한 당사자끼리 모든 걸 다 의논해서 협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거든요. 네. 그게. 경쟁에 입찰하지 아니하고 매각 기간이 매수 신청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건이 기본적으로 애초부터 수의 계약으로 해주세요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물건이 있는 것도 있고 어느 부분은 내가 계속 물건을 올렸는데 계속 폐찰이 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너무 많이 떨어졌다가는 남는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제 중지하고 최저 금액으로 그냥 수의 계약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넘기는 경우도 있죠. 보실게요. 최초 감정가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저 입찰가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감정평가는 2억 1,800만 원이었는데 10%씩 떨어지다가 6차까지 아무도 안 산 거죠. 입찰 기간이 엄청 빨라요. 빨리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 하루 만에 계속 내려서 일주일 만에 3억 1,000에서 거의 절반 이상 한 40% 떨어진 거죠. 그러면 어제 입찰이 있었고 또 안 들어왔는데 아직 이후 날짜는 없는 거죠? 왜 더 떨어지면 이분들이 맡겨가서 수익 내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해저 뭉촉으로 이가음으로 수익 계약을 해보겠다라고 이제 수익 계약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후부터는 마지막에 1억 8,600에 들어온 사람이 없으니 더 떨어졌다가는 나머지 뭐 권리 관계 있는 사람이라든지 수익 보시는 사람이 이 물건 더 이상 못 팔겠다 이렇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앞으로 이 시간부터 수익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가능한 거죠. 1억 8,600. 근데 1억 8,600이라 해서 무조건 이 금액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했죠. 계약은 뭐다? 협의. 예. 그러면 더 싸게끔도 얘기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러이러하니 나중에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 명도가 있고 명도가 1,000만 원 있으니 1,000만 원 더 깎아달라. 협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뭐든지. 지금 6차 떨어졌는데 아무도 안 한다 그죠? 그럼 분명히 이분들은 더 불안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다. 경쟁이 한 명도 없다. 근데 뭐든지 남들이 안 할 때 해야 수익이 나는 거지 남들이 알고 나면 수익이 나기 쉽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요게 또 보니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채가 같이 나왔어요. 이게 일주일 입찰 기간이 다양하죠. 아까 압류재산은 공매는 뭐 3일을 하고 네. 아까 수익 계약은 하루밖에 안 하고 오 84제곱인데 2억 7,700 아파트? 별래 105동. 근데 지금 유찰이 안 돼서 일주일간 아직 3월 5일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 좀 있고 항상 재계약이지만 네. 공매는 이 공고문을 잘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긴급돼 있습니다. 법인의 기본 재산 일부 경매로 해서 당사자를 하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여기 재산하고 있는 요 표시 그죠? 보시면 토지도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요. 아파트인데 절반이 넘네 토지 면적이. 거의 뭐 한 15평, 14평이기 때문에 크죠. 그리고 제출은 온비드로 통해서 하는 거고요. 입찰 시작은 5일부터 일주일간 하는 거고 꽤 오래 하죠. 꽤 오래면 사실은 좋은 건 없어요.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그죠? 그리고 개찰은 12일 날 하고 요거 개찰하고 지금 당장 수익 계약이 가능하다는 거는 아까 최초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으로나 이상을 하게 되면 지금 수익 계약도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입찰서 제출하는 거 떨어지면 이제 그 금액 전차수 인상까지는 수익 계약이 가능한 거고 이렇게 가시면 입찰차 간격은 특별하게 없는 거고 보증금은 여기는 10%로 돼 있네요. 네.
어떤 분들은 5% 10% 있기 때문에 꼭 항상 읽어보셔야 돼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을 체결한다. 7일 이내 잔금을 다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7일 이내 가서 계약서만 주고 계약금을 10% 주고 잔금은 60일에 30일에 그거를 또 다시 또 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7일 이내 계약금 잔금 다 내는 건 줄 아는데 계약서를 체결한다는 소리. 낙찰 받고 나서 7일 이내 계약서 쓰고 그로부터 한 달 이내 납부해야 된다. 근데 이 한 달도 계약서 쓰고 서로 협의하에 좀 연장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나요? 계약서 쓸 때부터 그에 대한 부분을 협의가 된다라면 뭐 60일 가능하고 왜냐면 그 돈은 어차피 사회복지법인 거기 때문에 법인이 그 부분에서 양해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입찰 경쟁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가능하겠죠. 보통 경매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의 매각 기일이 잡히는 거잖아요. 공매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거는 사실은 압류재산행 공매,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만 일주일 단위로 떨어지는 거고 나머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신탁 공매는 빠르면 하루 만에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지금처럼 일주일 만의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지금처럼 뭐 8일 정도 이런 식으로 공고문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항상 여기 입찰 기간과 그리고 개찰 일시가 언제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건을 매일 봐야겠다. 하루 단위로 떨어진다고 하면 5일 지나면 5번 떨어지고 누가 가져갈 거 아니에요. 수의계약은 가장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거래되는 거래가를 확실히 자기가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가다가는 수의계약이라고 해서 경쟁률 없다고 해서 갔다가는 낭패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꼭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의계약이 보면 입찰가 자체 채채에 갖고 있는 감정평가가 좀 높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대부분 말소간의 인수지이기 때문에 그 권리에 대한 부분이 점유자든 그다음에 부동산에 공시되어 있는 제한물건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하고 상대방하고 협의할 때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 책임인가를 문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공매로 소수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공매로 보는 사람 자체가 소수이기 때문에 또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공매도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인수주의에 대해서 권리 분석 못하면 다 인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못하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공략하시면 당연히 소수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명도라는 부분, 소송에 대한 부분, 허들이라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제대로 한다면 남들이 가지지 않는 또 나만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매가 인터넷으로 입찰 가능하다고 너무 편하게 보실 게 아니라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명도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맡길 사람, 물어볼 대상, 이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면 좋을지, 어떻게 액션을 취하면 좋을지 물어볼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법무사님께서 공매에 대해서 우리 교육생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강의를 오픈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강의로 준비가 돼 있나요? 예전에는 이제 경공매만 하면서 돈을 버는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 그 시대는 지났다고 봐야 되고 자기만의 특징을 살려서 경매만 한 기술만 배워갖고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좀 다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경매도 알아야 될 줄 알고 공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신탁 공매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특수물건 공매도 할 줄 알아야 경쟁률도 적게 되고 수익률도 높아질 수 있는 물건에 입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리치스쿨에서 제가 초밀착으로 1대1로 딱 7명 한정해서 기본적인 부분에선 7주차 기본 강의 해드리고 끝나고 나서도 1대1로 동행 임장이라든지 법원 임장이라든지 명도 서비스부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제가 1대1 초밀착 케어 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법무사님이 가장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는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낙찰 받고 나서 이후의 절차들까지 같이 하시고 그리고 수익화 계약을 하고 그리고 뭐 매도를 하거나 뭐 전세 월세 계약을 하는 것까지 케어를 해주시니까 무엇보다 이제 교육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나한테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7명 소수 정예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착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소수 정예고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법무사님은 한 분인데 또 인원이 많아지면 한 분 한 분 신경 쓸 수 있는 그 빈도수가 적어지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신청해 주셔야 이게 마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공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한 지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지향하는 교육이 단순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낙찰도 받고 끝까지 책임지면서 수익까지 보장할 수 있는 반을 하면서 소수로 직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지향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연도에는 집중적으로 진행해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너무너무 높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공매로 낙찰받은 게 10월 18일 날 작년 10월 18일 날 잔금을 납부했고 그리고 매매는 그 다음 달에 11월 22일 날 한 달 정도 만에 접수하고 보름 9천만 원 투자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이제 수익을 보던 거죠. 법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법무사 사무실에 왔는데 거기 앉아 계실 때가 조금 미모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중이라서 턱살이 살아나서 스튜디오보다 뭔가 그 본업 모먼트가 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오늘 또
법무사님께 배우신 분들 매도 사례가 또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사례를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1회 한 번씩 오프라인 했는데 지난달 오신 분께서는 최근에 자기가 배우고 나서 2건 정도 공매로 받아서 매도한 사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하고, 매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만 설명한 게 아니라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어갖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소개 좀 하려고 이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한 수강생이 2건 매도하는 맞아요. 건가요? 성공해보신 분들 계속 이제 하시는 거고, 지분 강의 시간에 경매만 하는 게 아니라 공매도 이제 가끔씩 언급해드리잖아요. 공매 언급해주는 거 그것만 가지고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요거 2케이스 같은 경우는 소송도 안 가고, 첫 번째 사례는 한 달 만에 그냥 바로 매도를 하셔가지고 성공하신 거고, 두 번째는 9월 달에 공매를 받아서 1월 달에 계약을 써가지고 4개월 만에 정리해서 둘 다 소송은 안 가신 것 같아요. 내용 증명만으로 정리를 좀 빠르게 하는 케이스.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사람들이 이제 공매가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탱크는 공매도 되는군요. 일반 사설업체에서 공매도 검색은 연결은 해놓은 것 같아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내용 갖고 와서 원비들은 크게 차이는 없고 등기부 등본 하나만 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물건은 경상남도 진주시. 공매 부분도 세금 압류되면 아파트든 다양한 부동산 같은 건 다 나오고 있어요. 감정 가격은 1억 1,750만 원. 싸다. 2분의 1이라서 그래. 지분까지 맞아요. 공매인데 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81년생과 86년생 부부가 2분의 1씩 갖고 있다가 여자분께서 세금을 못 내서 요 지분만 지금 이제 공매로 나오셔가지고 저희 수강생께서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지분이라서 어렵고 또 공매라서 권리 분석이 어렵다고 하는데 두 개 다 합쳐다 보니까 경쟁률도 낮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충분히 이제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 가격이 1억 1,700인데 9천만 원, 9,100만 원 정도에 받으셨어요, 낙찰을. 경매처럼 공매도 이렇게 매각물권 명세처럼 공매 재산 명세서류가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진주 세무서에서 나와 있고 배분 요기 종기일. 체납자가 소재지에 거주 중이며 임차인은 없다고 합니다. 물건의 공유자가 여기에 거주 중에 있어서 임차인이 없었던 부분에서 공매 재산 명세서를 보시면서 권리 분석을 한 다음에 임차인은 없기 때문에 인수할 게 없게 생각해서 이제 본인들이 입찰해서 낙찰을 받고 온 케이스죠. 이분이 공매로 낙찰받은 게 10월 18일 날, 작년 10월 18일 날 잔금을 납부했고, 그리고 매매는 그 다음 달에 11월 22일 날, 한 달 정도 만에 접수하고 보름. 이거 누구한테 판 거예요? 공유자한테 9천만 원 투자해서 1,500만 원 정도를 이제 수익을 보던 거죠. 지분이니까 현금으로 하신 거예요? 네, 현금으로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전화 통화하면서 법무사님 말을 너무 안 들었다. 하나를 받고 나서 이렇게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공유자한테 팔아서 1,500만 원 남기는 것도 큰 수익이죠.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근데 저는 2개 받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조금 더 피드백을 받으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느끼게끔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네, 이분은 혼자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만에 1,500만 원 수익을 좀 보고 이제 나온 케이스예요. 팔고 나서 이제 아쉬워하는 거지. 사실 이게 큰 경험이잖아요. 맞아요. 지분으로 공매로 해서 이렇게 돈 남기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 뭐 지도를 사실은 봐도 남들이 봤을 때는 좀 선호하지는 않는 지역이긴 해요. 왜냐면 이제 보시면 딱 외지잖아요. 좀 많이 동떨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공유자라든지 제3자한테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수익 나는 거 보고 좀 칭찬은 드렸지만 좀 아쉬운 물건도 있어요. 조금 더 피드백을 같이 해서 끝까지 나갔더라면 2배 이상의 수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피드백 받는 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다 해주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프라인을 계속 마련하는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 5주 과정, 7주 과정에서 수업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피드백을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을 통해서 계속 모임을 갖다 보면 거기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놓치게 된다면 수익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는 가져갈 수 있는데 좀 더 높은 수익을 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한 달 만에 매도를 하신 거잖아요. 또 세금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낙찰 받고 수익 보는 것도 좋지만 어떤 명의로 처음에 시작해서 어떻게 들어가고 세금이 그래야지 세금이 얼마 나와서 총수익이 얼마 남느냐고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로 매매 사업자로 하다 보니까 수익이 1,500 정도 미만들 같은 경우는 6%에서 1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개인 매매 사업자는 양도소득을 내는 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어머님이 일을 안 하시기 때문에 최저세율은 6%대에서 1,500만 원 정도에서 6% 내면 한 뭐 90만 원 되는 거죠. 엄마분이 나이가 많다 보니까 대행이라든지 잡일을 해주시고 아들분이 대신 두 발이 돼서 열심히 해주신 거고, 시니어와 주니어의 합작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족끼리 합작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실. 많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자본이 되는데 배우거나 그게 없으니까 어리지만 돈은 없고 약간의 동업? 뭐 어떤 사업이든 시니어
시니어가 갖고 있는 자본과 시니어 갖고 있는 그 노하우, 주니어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컴퓨터 검색하는 능력이 요거 합쳐졌을 때 가장 큰 시너지가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개인 매매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이다 보니까 다른 소득이 있거나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부동산 판 거에 대한 그 소득까지 합쳐서 세금을 매기 때문에 좀 높아져요. 근데 이제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은 소득이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종합소득에서 낮은 세율로 가다 보니까 수익이 높아지죠.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새로 또 나올 수는 있어요. 이런 건 좀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다면 수익을 좀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또 같은 분께서 또 하나를 받고 매도를 하셨다고. 네, 맞아요. 이것도 이제 경매로 갔다가 경매가 낙찰권이 높아져 버리면 굳이 경매에 있을 필요는 없고,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물건을 보고 괜찮으면 경매든 공매든 신탁 공매든 가리지 말아라. 공매로 받으셨어요. 천안시 백석동에 있는 백석 리슈빌 아파트. 위치상으로 봐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단지도 크고 주위에 초등학교, 중학교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건 옆에 보면 공업단지. 천안 백석농공단지도 있고 삼성전자 천안 캠퍼스도 있고, 옆에 중공업단지다 보니까 수요도 좀 있을 테고, 여기서 일을 자리 구하시는 분들도 나쁘진 않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요것도 부부가 가지고 있다가 부인께 나와서 감정가는 1억 8천인데 1억 5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 오셨어요. 9월 4일날 공매를 받으셔서 1월 달에 설 연휴 전후로 해서 매매 계약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다 같이 파는 걸로 해서 3억 4,500만 원. 절반이면 한 1억 7천, 한 2천 정도 남으신 것 같아요. 팔고 나서 이제 좀 후회하는 게 뭐냐면 좀 피드백을 받을 걸. 개인 매매를 하게 되면 85제곱미터 이상을 받아버리면 건물은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안 남았군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미스를 하시는 바람에 의외로 건물 부가세가 좀 나오는 바람에 수익률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좀 안타까운 했어요. 그런 걸 들어가기 전부터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얘기를 했다라면 개인 매매 삽조 들어가기도 좀 애매하고, 지분에다가 공매랑 허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낮은 금액으로 좀 들어가서 수익을 좀 지키든가 그랬으면 좀 참 좋았을 텐데, 열심히 경험을 좀 쌓고 싶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좀 매도를 하는 케이스라서 2천만 원 정도는 남으신 것 같아요. 액수상으로는. 또 개인 매매 사업자를 하다 보니까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로 해서 세율은 한 15% 정도 구간 안에 첫 번째 물건에서 합쳐지면 15% 정도 내에서 내면 되기 때문에 수익은 나름대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분이랑 공매랑 같이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뭐 경매하시는 분들은 경매장에 가게 되면 낙찰받기도 힘들어, 받는다고 그래도 내가 원하지 않는 물건을 원하지 않는 금액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지분이라는 허들 하나가 있고 또 공매라는 허들 하나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경쟁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일반적인 방법보다는 확률이 높은 거죠. 돈 벌 수 있는 확률이. 돈 벌 수 있는 확률을 저희가 찾아내는 게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도 협의를 할 필요가 없었겠는. 기본적으로 지분은 공유자가 있으면 공유자를 명도를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그냥 월세를 받고 협의만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명도는 크게 부담이 없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거나 지분권자가 아닌 사람이 살고 있으면 반대로 다른 공유자들은 저희한테 더 협조를 많이 해주시죠. 빨리 내보내자. 내보내고 같이 매도를 한다든지 협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하고는 더 잘 지낼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이 공매로 낙찰을 받았거든요, 빌라를. 근데 1년 반째 명도를 못하고 있어요. 시세보다 싸게 월세만 받고 있고 계약서도 안 쓰고. 근데 그거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 잘못됐다가는 그게 정식적인 계약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명도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저희 의뢰하신 분들 중에서 경매나 공매를 받으셔가지고 안 나가가지고 아무런 생각 없이 2, 3개월치를 그냥 월세로만 받고 3개월 뒤에 나간다고 그래서 3개월만 연장해 준 적이 있으세요, 계약을. 근데 실질적으로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법원에서 가게 되면 2년 계약이라고 얘기를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기본적으로 주택임차차보호법에서는 임차렌트는 2년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근데 3개월 계약했고 당연히 3개월 나가겠지. 그리고 인도명령 신청도 안 해. 그러면 인도명령도 할 수도 없고 새로운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2년을 주장하면 2년을 살아야 되고, 2년만 사는 게 아니라 계약갱신 청구권이 써버리면 4년을 살아야 되는 상황이 오죠. 그런 좀 안타까움이 좀 많아요. 명확하게 뭘 하시기 전에 절차에 대한 부분은 숙지를 하고, 오늘도 아침에 전화 왔는데 명도 부분을 맡긴다고 해서 리치스크 수강생이냐니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여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 영상을 찍으면서 명도 얘기를 몇 번씩 하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이제 맡기셔갖고 서울에서 다가구를 받으셨다고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가감하게 잘랐습니다. 리치스크 수강생이 아니면 당분간 안 받을 것 같다고. 너무 많아가지고. 또 1대1 케어하는 소수정예반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 들으니까 한 자리인가 두 자리 나왔 7명 중에서, 그죠? 근데 이 영상 나갈 때쯤에는 다 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피디님이랑 이제 계획을 해서 경매뿐만 아니라 공매, 지분 경매, 신탁 공매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무조건 낙찰받고 무조건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반을 만들어 달라고, 낙찰에 수익 보장까지 해서 정원도 7명만 딱. 너무 많은 사람이 계약을 못하기 때문에 7명만 해서 7주 과정으로, 7주에서 끝난다 그러면 또 다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강의를 듣고 보면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더라고요. 7주 끝나고 나서는 8주차부터는 수익 날 때까지 법원 임장이라든지 법원 입찰하는 것까지, 그리고 임장 가고, 심지어 끝나고 나서 명도 같은 부분도 1대1로 같이 다니면서 초밀작으로 집중 개혁해서 당분간 일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끝날 때까지. 그래서 이런 해서 강의를 좀 개설을 했습니다.
진짜 투자자를 만들어 보려고 기획을 한 거잖아요. 진짜 성과를 내서 이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끝나고 나서 또 다음에 또 본인들 할 수 있게끔 초밀체 케어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익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보기 위해서 소액 물건에 투자하셨는데 명도가 생각보다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를 써서 명도 소송과 필요한 강제 집행을 했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반드시 명도의 절차라든지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리치스쿨의 이범주 법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간단히 소개 한번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18년 차이자 매년 매월 1회 이상 전국적으로 임장 다니고 있는 이범주 법무사입니다. 우리 법무사님께서 또 리치스쿨에서 해주시는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공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나눠볼 건데 실제 공매가 메리트가 있는지, 공매 요즘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전에는 경공매만으로도 이제 돈 버는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은 이제 수강생들 오다 보니까 경매 들어가도 낙찰받기도 힘들고 낙찰받아도 수익률이 뭐 없다고 얘기를 하세요. 공매 부분도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압류 공매라든지 국유재산 공매라든지 요즘 좀 유행하고 있는 신탁 공매까지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공매 부분에도 알게 된다면 물건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투자 방법도 다양해지니까 경쟁률, 입찰률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매와 이제 경매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공매는 강제집행 제도가 없다는 건데, 경매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 절차라는 강제집행의 간이 절차가 있어서 불법 점유자들이 나가지 않게 되면 인도명령을 간단하게 뭐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집행관 사무실을 통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명도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스스로 명도 협의가 안 되게 되면 인도 소송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은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더 늘어나고 비용 부분도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일반인들이 무서워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매가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는데 그 명도 부분 때문에 이 초보자분들이 쉽게 접근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만나보지도 않고 그냥 걱정이 되시니까 아, 그럴 바엔 그냥 안 하고 말지,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법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공매가 일반 분들이 하기에 메리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쨌든 부동산 투자를 하신다라면 입찰 경쟁이 적은 거를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네. 뭐 주택 같은 게 아니라 토지에 무조건 들어간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가에 투자한다는 것도 쉽지 않다라면 명도라는 거는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랑 같이 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면 충분히 본인들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도를 장기간 못하게 되면 또 돈이 크게 묶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결을 해주는 게 또 우리 같은 학원이나 기관들의 역할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로 어떤 종류들이 있고 어떤 물건들이 좀 나오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료 사이트가 있는 반면에 공매는 온비드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석 자체를 경매 같은 경우 사설기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검색할 수 있는 조건을 좀 잘 갖춰놨잖아요. 공매 같은 경우는 그런 사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자세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지치는 거죠. 감정평가라든지 유찰 횟수, 지분이냐 아니냐, 용도 이렇게 해서 몇 개가 없는 거죠. 보시면 공매의 허들이를 생각하지 않을까. 뭐 유치권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권리관계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분 물권이라든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건 없다 보니까 본인이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권리 분석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찾고 보는 게 상당히 까다롭게 돼 있네요. 친절하지 않네. 친절하면 할수록 경쟁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공매 종류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데 국유재산 있고 압류재산 있고 수탁 있고 수의 계약 가능한 거 있고 신탁회사. 국유재산 같은 경우 뭐냐면 지자체라든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도 괜찮은 재산들을 네. 처분을 하는 거예요. 한국자산에 처분해주세요 위탁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매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공고문이거든요. 공고문. 일반 경매 같은 건 법원에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법적인 부분은 딱 정해져 있어요. 요거는 당사자끼리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시하는 조건이 있어요. 이런 공고문은 이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찰 보증금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는 최저 감정가액 10%라 얘기하는데 5%를 내고 다시 낙찰 받으면 그 다음 주에 계약을 맺게 되거든요. 그때 계약할 때 5%를 더 내는 거예요. 계약하고 나서 잔금은 60일 이내에서 서로 상호 협의하에 일단은 낙찰 받고 새로 계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일정 부분에 대해서 분할 납부도 가능해요. 저희가 경매나 압류재산 공매 같은 경우는 전에 가능금을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2년에서 뭐 3년이다 서로 협의하에 분할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메리트가 있죠. 일정 부분 이자는 나가지만. 지금 자본에 비해서 훨씬 더 큰 물건을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국유재산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부를 공개하는 날짜가 있어요. 공고문에 보시면 안에 있는 내부를 보여줘요. 저희가 경공매처럼 보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보고 입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한 5% 정도 가장 많은 압류재산 공매
공매. 요거는 한 80에서 85% 정도가 압류재산 공매일 거예요. 국유재산이 5%밖에 안 되고 압류재산이 80% 이상. 보통 압류재산은 세금을 안 냈을 때 국세청이라든지 지자체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 말했던 국유재산 공매처럼 내부는 볼 수 없어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경매에서 매각물건 명세서 같은 경우처럼 이제 공유재산 명세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주일 전에만 오픈이 돼서 3월 17일부터이기 때문에 아직 오픈되어 있진 않아요. 수탁유입재산 요거 같은 경우는 덩치가 큰 물건들 있잖아요. 공기업이라든지 일반 기업들이 갖고 있는데 자기 자산을 정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금액적인 부분이 적으면 일반 부동산에 내놔도 빨리 팔리는데, 덩어리가 크면 일반 부동산에 내놓으면 팔리기 쉽진 않아요. 그럴 경우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제 캠코에다가 위례를 하고 내놓는 겁니다. 항상 입찰 정보에 보시면 나머지 부분 다 있어요. 감정평가라든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이런 것들은 다 보고 입찰을 해야겠죠. 공매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딱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천천하게 꼼꼼히 이 공고물을 잘 읽는 사람들이 수익이 가장 잘 나오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잘 안 읽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건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고, 그리고 입찰 방법은 온비드를 통해서 해라. 입찰 일정은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해라. 그죠? 계약 기간은 보시면 알겠지만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보증금 납부는 5%만 꼼꼼하게 다 본인들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물건 자체가 계속 떨어져서 입찰하는 사람이 없다라면 이 내용도 전화해서 바꿀 수 있어요. 공고는 이렇게 했지만 사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계약이기 때문에 전화해서 확실히 바꿀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된다는 게 참 메리트네요. 경매는 얄짤 그런 게 없는데, 보통은 경매로 시작을 하고 이제 공매로 넘어오시는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공매에 뭐가 있을까요? 공매로 손실보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유료 사설지에서 처럼 권리 분석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본인이 전부 다 해야 돼요. 결론은 뭐냐? 부동산 등기부 등본 사항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떻게 되고 인수하는 권리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를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네. 공매도 할 수 있고, 국유재산 공매 같은 게 사실은 권리가 없어요. 나라에서 다 깨끗하게 지어주기 때문에 안전할 수도 있어요. 요즘 유행하는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인수지가 가지고 있는 부담이기 때문에, 인수지라는 건 뭐냐면 무조건 다 내가 인수를 해야 돼, 권리를. 이거를 구분을 못 한다라면 많은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읽을 수 있는 권리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명도예요, 명도. 최근에 저희 사례 같은 경우가 있는데, 수익을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보기 위해서 소액 물건에 투자하셨는데 명도가 생각보다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를 써서 명도 소송과 필요한 강제 집행을 했는데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죠. 반드시 명도의 절차라든지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셔야 돼요. 손실 본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사가 좀 미흡했던 거죠? 일단은 제가 명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게, 상대방을 만났을 때 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해요. 나이대라든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부양 가족이 있는지를 항해서 나중에 이 정도의 금액이라면 충분히 최악의 경우 집행에 갔을 때 집행 비용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거를 확인을 하는 게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부분을 미스를 하시지 않았나. 그 당시에 이분이 65세 정도 됐던 것 같아, 점유자가. 그리고 이제 질병이 있으셔갖고 경제활동 하나도 못하고 있는 사람인데 막연하게 그냥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어드바이스만 듣고 딱 들어갔는데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재산이 없다 보기 때문에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명도가 참 어렵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명도, 뭐 권리 분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배우고 하면은 좋은 투자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공매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잖아요. 권리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권리 분석을 못 하시는 분들은 두려워서 입찰을 못 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명도 부분에서 두렵기 때문에 못 하게 되면 경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주말에 임장 한번 갔다 오시고 그리고 집에서 충분히 입찰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효율적입니다. 경매와 공매를 같이 했을 때 법무사님 어떠세요? 경공매 둘 다 하시는 입장에서.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좀 많이 아실 거예요. 부동산 투자가 경공매 부분은 그냥 하나의 수단인 것 뿐이지 부동산의 가치를 볼 수 있고, 어떨 때는 경매에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또 공매에 집중해야 될 때 있고, 어느 때는 또 신탁 공매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다 알게 된다라면 다른 쪽에 또 기회가 열리는 네, 거예요. 맞아요. 경매하다가 낙찰률이 높아지고 입찰 경쟁률이 높아지면 공매로도 가보고, 공매에서 다시 또 신탁 공매로도 가보고. 무기가 여러 개니까 선택해서 내가 휘두를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은 이제 경매, 공매 다 하시니까 경공매를 묶어서 하는 실전반 열렸다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과정이고 어떻게 케어가 들어가고 좀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경매 또는 공매만 하는 것만으로도 수익 나는 데는 분명히 있으셨어요. 유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경매해도 낙찰하기도 힘들고 공매만 해도 힘들고 신탁 공매하고 싶은데 말소 기준 권리라든지 권리 분석을 할 줄 모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경매부터 공매, 신탁 공매까지 특수 물건인
기본 물건까지 해서 케어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종합적으로 케어해 줄 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무사님께서는 또 강의를 오픈하실 때마다 서포트 부분을 다 챙겨주시니까 우리 교육생분들이 되게 든든하실 것 같아요. 다 아시다시피 경매 공매가 혼자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으면 그냥 공부마다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지금 이번에 개선하는 방은 공부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7주 과정은 기본 과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법원 임장이라든지 그리고 물건지 임장이라든지 명도 임장이라든지 동행해 주면서 수익이 날 때까지 제가 옆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동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강의가 7주로 되어 있어요. 7주 중에 2번 정도가 임장이 되어 있고 저희는 소수 정액 7명만 딱 받기 때문에 그 이후에 1대1로 동행 임장 요청해 주시면 따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명도 부분도 1대1로 요청해 주시면 따라가게 됩니다. 이 법무사님이 항상 많이 받기보단 또 소수에 집중하셔서 더 그분들 개개인의 만족을 느끼시게 하는 거를 계속 목표로 하세요. 7명 소수 정예로 저희가 잡았으니까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진짜 7명은 금방 마감이 될 것 같아서 빨리 신청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낙찰도 보장해드리고 끝까지 수익 보장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커리큘럼도 보니까 경공매뿐만 아니라 부동산 흐름이나 뭐 부동산 보는 방법 이런 것들도 말씀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1주차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전체적인 개론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리고 거기에 따른 명도라든지 세금에 대한 부분을 해드리고 들어간 다음에 2주차부터는 다양하게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아파트라든지 다세대 다가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이제 오피스텔 상가 이런 부분 좀 해드리고 그 물건에 따른 임장을 동행하게 되고 너무 좋습니다. 법무사님 모셔서 공매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또 이제 법무사님이 새로 런칭한 강의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비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좀 활성화가 많이 돼서 경공매라든지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으세요. 관심만 갖고 공부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꼭 저랑 같이 하면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수익을 보게 되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저랑 한번 같이 하면서 꼭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익을 보장해 주시니까 또 믿고 따를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저희는 또 다음 촬영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